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론 이범우입니다. 이번 주는 6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5주차에서는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과 경제적 후생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수요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부동산 거래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장 실패 부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차 두 번째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수요 측면에 대한 부동산 거래세 부과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단위당 세액 T1만큼 아래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수량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금액이 T1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단위당 세액 T1만큼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각 수량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 그 마지막 한 단위에서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 한계 편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부에게 단위당 세액 T1만큼 세금으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T1만큼은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생산자에게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세후 균형에서는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의 괴리가 발생을 합니다.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생산자가 지불받는 가격, 소비자로부터 지불받는 가격은 하락을 하고요.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은 그 생산자가 지불받는 가격에다가 단위당 세액 T1만큼 더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1만큼 그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제 과세 후의 가격이 과세 전보다 상승을 하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과세 후 가격이 과세 전 가격보다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도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는데 이제 과세 후에는 정부라고 하는 경제 주체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 세수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 줄고요, 생산자 잉여 줄고요, 대신에 세수는 증가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잉여,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얻는 그 시장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이 얻는 잉여의 총잉여는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후생도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그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 그러니까 경쟁 시장의 균형에서 총잉여가 가장 커지고 그래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걸 생각하시면 좀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경쟁 균형에서의 균형 거래량, 그만큼 생산이 이루어지고요, 생산량이 되고 그만큼 이제 판매를 하고 구입을 하고 그래서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경제적 후생을 갖다 따질 때 그때는 보통 이제 생산량 가지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래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산량 수준 가지고 따지면 편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또는 생산량이라고 하는 게 과세 후에는 과세 전보다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과세 후에,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맡겨놨을 때 경쟁 균형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량 수준보다 요 과세 후에는 더 적게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뭐 과소 공급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총잉여가 극대화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잉여가 감소를 하는 그 크기, 즉 다시 말해서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었고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었고 대신에 정부의 수입은 증가를 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총 잉여가 줄어들었고 그 총 잉여의 감소분을 갖다가 초과 부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초과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잉여 줄어든 것만큼 부담을 했고요.
생산자가 생산자 잉여 줄어든 것만큼 부담을 조세 부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막 정부의 총 세수로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흘러 들어간 부분은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했고 생산자가 부담했는데 정부의 조세 수입을 초과해서 부담했다라고 해서 초과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과 부담은 이제 자중 손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발견한 하버거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버거의 삼각형, 그리고 그만큼 효율성이 줄어드니까 효율성 비용, 경제적 후생이 줄어드니까 후생 비용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소비자 잉여 산정할 때, 소비자 잉여를 갖다 측정할 때 총 편익은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여기서처럼 그 조세를 부과한다, 조세를 수요 측면에 부과한다라고 하면 과세 전 수요곡선하고 과세 후 수요곡선 두 개의 수요곡선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총편익을 측정할 때는 과세 전 수요곡선 가지고 측정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했는데 소비자는 그 조세 부담을 자기가 다 지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조세 부담의 일부를 생산자한테 전가를 하고, 그래서 소비자도 일부 조세 부담하고 생산자도 일부를 조세 부담하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 초과 부담 뺀 나머지가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 측면에 대한 부동산 거래세 부과의 효과, 결국은 경제후생 총이율을 줄이게 한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게 이제 공급 측면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종량세 형태로 공급 측면에 부과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주택 시장의 공급 측면, 그러니까 생산자나 공급자에게 단위당 T1의 거래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갖다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은 공급 측면에 조세 부과를 하면은 균형의 3단계 분석에서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 측면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종량세 형태로 조세를 공급 측면에 부과했으니까 수요는 그대로 있고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은 감소한다. 공급이 감소하는데 얼마만큼 감소하느냐? 그거는 이제 공급 곡선의 높이로다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는데요. 단위당 세액 T1만큼 공급 곡선이 위쪽으로 상향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만큼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격, 공급 가격, 그게 이제 한계 비용,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빵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빵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200원만큼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200원이 이제 한계 비용이 되겠죠. 추가적인 비용이 되겠죠. 그 200원만큼은 그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서 최소한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정부가 너네들 무조건 빵 하나 만들 때마다 100원씩 100원을 정부한테 조세로 내라라고 하면, 부동산 거래세로 납부하라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한 단위 만들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200원이지만 거기에다가 정부한테 100원을 더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200원이 아니라 이제 300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공급 곡선이 과세 후에는 단위당 세액 T1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균형이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균형이 이제 과세 전하고 과세 후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공급 측면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그러면은 각 수량 수준에서 생산자들이 받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금액, 그게 이제 공급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급 가격이 커지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단위당 세액 T1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30쪽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30쪽에 보시면은
S0라고 하는 공급 곡선에서 S1이라고 하는 공급 곡선으로 그 수직 거리가 T1 만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세 전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과세 전 공급 곡선, 수요 곡선 D0와 과세 전 공급 곡선 S0가 만나는 이 제로점이 과세 전 균형점이 되고요. 과세 후 균형점은 수요 곡선 D와 과세 후 공급 곡선 S1이 만나는 A점 또는 뭐 이 원점이라고 거기다 표현을 했는데요. 그 A점이 과세 후의 균형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전에는 균형 가격이 P0, 균형 거래량이 Q0였는데요. 과세 후에는 균형 가격이 PD1이 되고요. 균형 거래량은 Q1이 돼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PD1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한테서 PD1의 가격을 지불받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 단위당색 T1만큼은 정부한테 지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지불받는 가격은 PD1에서 T1을 빼준 PS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요가격, 과세 후 수요가격 PD1과 과세 후의 공급가격 PS1이 단위당색 T1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갖다가 가격 쐐기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의 괴리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과세 전과 과세 후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결국 이제 생산자가 즉 공급자가 조세를 정부한테 납부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고요. 그래서 생산자가 정부한테 정말 현실에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되죠. 그렇긴 하지만 이 생산자가 조세 부담을 몽땅 다 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조세를 정부에 납부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조세를 부담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과세 전에는 P0의 가격을 지불했는데 과세 후에는 PD1의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진 거죠. 수요 가격이 높아진 거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과세 전보다 과세 후에 더 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 잉여가 당연히 줄어들고요.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서 과세 전에는 P0의 가격을 지불받지만 과세 후에는 소비자로부터 PD1의 가격을 지불받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단위당세액 T1을 정부한테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불받는 가격은 PD1에서 T1을 빼준 PS1의 가격을 지불받습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과세 전보다 과세 후에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급 측면의 거래세가 부과되면 균형 거래량, 생산량, 생산되고 판매되고 그래서 구입하고 소비하는 균형 거래량이 줄어들고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조세를 부담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잉여를 갖다가 따져보면요. 과세 전의 총 잉여는 그냥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얼마만큼이냐? 과세 전 가격 P0이고요. 그리고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으로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수요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가격 P0에서의 수평선 그 위에 있는 면적 그게 소비자 잉여가 되고요. 삼각형 P0, F20가 소비자 잉여입니다. 과세 전의 소비자 잉여입니다. 그럼 과세 전에 생산자 잉여는 얼마일까? 그 생산자 잉여 따질 때는 가격 밑에 있으면서 가격 아래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가격으로부터 수평선을 쭉 걷을 때 가격 아래에 있으면서 공급 곡선 위쪽에 있는 면적이 그게 바로 이제 생산자 잉여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삼각형 G, P0, E0 요 부분이 이제 과세 전의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 전 총잉여는 소비자 잉여 삼각형 P0 F20와 생산자 잉여 삼각형 G P0 E0 이 둘을 합친 삼각형 GF20 이것이 이제 과세 전의 총잉여입니다. 과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소비자 잉여를 먼저 보시면요. 소비자 잉여는 과세 후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PD1이 되니까 PD1에서의 수평선 위쪽에 있으면서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과세 후에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D1 FA가 과세 후 소비자 잉여이고요. 과세 후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과세 후에 공급 가격 PS1 아래에 있으면서 과세 전 공급 곡선 S0 위에 있는 걸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각형 G PS1 B 요만큼이 이제 과세 후에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자, 이제 과세 후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거죠.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잉여를 얻게 되는데요. 얼마만큼의 잉여를 얻느냐? 당연히 단위당 세액 T1에다가 이게 이제 세율이니까요. 거기다가 거래량 Q1을 곱해준 크기만큼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단위당 세액 T1은 수요 가격 PD1과 그리고 공급 가격 PS1의 차이, 이게 바로 단위당 세액 T1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PD1과 PS1의 차이에다가 그리고 과세 후에 균형 거래량 Q1을 갖다가 곱해준 거 보시면 그림에서 사각형 PS1, PD1, A, B 요 사각형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됩니다. 그럼 세 가지 과세 후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정부의 조세 수입을 다 합치면은 사각형 GFAB가 되고요. 이걸 갖다가 과세 전 총잉여하고 비교해 보시면 과세 전 총잉여는 삼각형 GFE0인데 비해서 과세 후의 총잉여는 사각형 GFAB입니다. 그러니까 과세 전 총잉여보다 과세 후에 총잉여가 더 적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적어졌냐면은 삼각형 BA 이제로만큼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갖다 다시 또 조세 초과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조세 부담한 거 그냥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으로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과세 전에 삼각형 P0 F20에서 과세 후에는 삼각형 PD1 FA로다가 적어지고요. 적어진 크기는 사각형 P0 PD1 A20 요 사각형 약간 그 직사각형은 아니죠. 그래서 요 사각형 P0 PD1 A20만큼이 소비자가 조세 부담을 한 크기가 됩니다. 생산자도 마찬가지로 과세 전에는 삼각형 GP0 E0만큼 생산자 잉여를 얻다가 과세 후에는 삼각형 GPS1B만큼 생산자 잉여를 얻으니까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 사각형 PS1 P0 E0 B 요 크기가 생산자 잉여가 줄어든 크기가 되고요. 이 부분이 생산자가 조세를 부담한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조세 부담 사각형 P0 PD1 A20 그 다음에 생산자의 조세 부담 사각형 PS1 P0 E0 B인데 근데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얼마냐면은 사각형 PS1 PD1 AB만큼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소비자가 부담했고 생산자가 부담했고 요 둘을 합치면은 오각형이 되는 거죠. 오각형 PS1 PD1 A20B 요 연필 모양의 오각형이 되는데요. 근데 정부의 조세 수입은 사각형 PS1 PD1 AB가 되니까 소비자가 조세를 부담했고 생산자가 조세를 부담했는데 정부의 조세 수입보다 더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초과 부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만큼을 갖다가 이제 또 자중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칠판이 없어서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그냥 트럭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트럭의 어떤 엔진이 10톤을 갖다가 끌고 나갈 수 있는 엔진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어떤 적재량은 10톤만큼 실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럭의 무게가 1톤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트럭의 엔진이 10톤까지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실을 수 있는 적재할 수 있는 양은 그 10톤에서 엔진이 끌고 갈 수 있는 10톤에서 트럭의 무게 1톤을 빼준
9톤만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트럭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톤이긴 하지만 엔진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무게가 10톤이긴 하지만 그 중에 차 자체의 중량 1톤만큼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차 자체의 중량을 자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중만큼은 손실이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중 손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이만큼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효율성 비용, 그다음 경제적 후생이 감소했으니까 후생 비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요 측면에 부과를 했을 때도 소비자가 부담하고 생산자가 부담하고 초과 부담이 발생하고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산자에게 공급 측면에 이제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생산자가 부담을 하고 그것보다 조세 수입은 더 적고 그래서 초과 부담이 생기고 라고 하는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수요 가격이 P0에서 PD1으로 변화하는 거 앞쪽에 있는 그림 28쪽에 있는 그림이나 30쪽에 있는 그림이나 정확히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급 가격의 변화, 과세 전에 P0에서 과세 후엔 PS1으로 변화하는데요. 이것도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또는 거래량의 변화, Q0에서 Q1으로 변화하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량세 형태로 수요 측면에 부과를 하든 공급 측면에 부과하든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지 수요 측면에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고요. 위쪽으로.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거 요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그 수요 가격 변화, 그다음에 생산자의 공급 가격 변화, 소비자의 부담, 생산자의 부담 똑같고요. 초과 부담의 크기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조세를 수요 측면에 부과하든 공급 측면에 부과하든 발생하는 초과 부담 비롯해가지고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하나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누가 조세를 정부에 납부하느냐. 현실적으로 현실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수요 측면에 부과하면 소비자가 그 세금을 정부한테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면 공급 측면에 부과한 경우에는 생산자가 정부한테 납부해야 된다. 이 차이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세를 부과하고 조세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뭐 행정 처리와 관련된 비용이 있을 텐데 이 조세 비용에는 크게 두 가지로 조세 비용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납세 협력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납세 의무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조세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방식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부가 너 세금 얼마 내야 되니까 이만큼 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징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소득세 얼마나 내야 되는지 네가 계산해가지고 네가 납부해. 만약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이제 세무행정당국에서 조세를 처리하는 세무행정당국에서 다시 계산해가지고 너 이만큼 납부 덜 했으니까 너 탈세한 거야. 뭐 세금 더 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서 보통징수 방식 같으면은 납세 의무자가 지불해야 되는 납세 협력 비용이 뭐 크질 않습니다. 근데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산정하려면 이제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저 같으면 학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뭐 제가 이제 뭐 내가 뭐 소득이 얼마고 그다음에 내 소득은 학교에서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내 소득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쓴 비용이 얼마이고 뭐 이런 거 뭐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제가 먼저 학교 프로그램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다시
계산 산정을 해가지고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을 갖다가 정부에 내는 뭐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비용 중에 납세 의무자가 지불해야 되는 납세 협력 비용은 납세 협력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 당국이 지불해야 되는 증세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를 갖다 부과하면 얼마의 세금, 그러니까 세액을 갖다 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만큼 내세요라고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납부하면은 뭐 제대로 납부했는지 또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도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증세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증세 비용은 간단합니다. 납세자의 수가, 정확히 납세 의무자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증세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요. 납세 의무자의 수가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증세 비용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거래세는 공급 측면에 납세 의무자가 더 적습니다. 공급 측면도 굉장히 많죠. 뭐 상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이라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긴 한데요. 그게 소비자의 수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가 뭐 어떤 상점에 가가지고 뭘 사고 했을 때 세금 납부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뭘 구입했을 때 또 세금 납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공급 측면에 부과를 하는 게 그 납세 의무자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증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공급 측면에 부과를 하고요. 부가가치세도 이제 대표적인 거래세인데요. 근데 공급 측면에 부과를 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세, 취득세가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공급 측면에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수요 측면에 부과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급 측면,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수요 측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뭐 파는 사람, 매각하는 사람, 그리고 사는 사람, 매입하는 사람, 뭐 비슷하겠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람들한테 즉 공급 측면에 부과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어디론가 숨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끝까지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겠죠. 근데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는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뭐 압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요 측면에 부과를 한다. 우리나라의 취득세 수요 측면, 즉 매입하는 측면에다 부과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6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요 부동산 거래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공급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